4월의 첫 주말 연블리의 비밀 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도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도 그만큼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각,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외환시장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고는 있거든요. 환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143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이제 정치 리스크는 좀 정점을 지났다 이런 좀 분위기인데 문제는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도 탄핵 결정 전에 이제 주가가 한때 플러스까지도 반전이 됐었어요. 네. 막상 이제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오히려 매도세가 더 거세지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쏟아지면서 다시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양상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왜냐하면 결국 탄핵은 뭐 결론이 나긴 했지만 다음 관심사가 이제 관세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 관세 충격이 사실 뭐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1조 원 이상 이렇게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 또 특히 반도체주들이 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쪽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텼어요. 미국 하락에 비해서는 버텼지만 일단 2400선, 그러니까 2500을 깨고 2400선으로 다시 내려온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야 증시에도 좋을 거라고 그렇게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외국인 매도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탄핵 결정보다는 결국 관세 충격 요걸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보셨겠지만 관세율도 뭐 예상보다 훨씬 높은 데다가 이게 모든 나라에 다 그냥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또 특히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 타격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는 아직 관세 부과가 안 됐지만 이것도 조만간 될 거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을 일단 줄여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줄이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줄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정치 리스크는 이제 거의 끝났지만 관세 이슈에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호 관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4월 2일에 발표된. 네. 일단 이제 상호 관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중국이 34%, 그 다음에 유럽이 20%, 한국이 25%, 그리고 일본이 24%, 대만이 32%, 인도가 26%인데 이게 주요국의 관세인데 뭐 유럽이 최소 20%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특히 중국은 34%에다가 기존의 20%를 더 붙이셔야 돼요. 그럼 54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여기에는 철강, 알루미늄하고 구리, 제약, 반도체, 금괴, 또 일부 에너지 광물, 자동차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철강과 자동차는 철강은 이미 관세가 부과됐죠. 25%. 그리고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이제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합쳐서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두 개는 이미 단독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빠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월 5일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12시 1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나라에 다 10% 부과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고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는 상호 관세, 이제 국가별로 차등하는 그런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해방의 날로 부르던 이 4월 2일 좀 전 세계는 어쨌든 좀 예상보다 너무 높은 이 관세율 때문에 충격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진짜 전 세계가 그런 게 이번에 뭐 반은 우스갯소리겠지만 뭐 펭귄만 사는 지역에도 관세 10%가 부과될 정도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급조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그만큼 무조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 관세율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계산식으로 나왔는지 다들 이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펭귄이 사는 지역도 실제 그 섬이 있어요. 거기에 그 표가 들어가 있어요. 10%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급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관세 때리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저거 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대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서로 무관세 국가인데. 그쵸, FTA. 근데 50%가 나와서 그 절반이 25를 우리한테 매기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 계산법이 결국 요거였어요. 모든 나라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나라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금액들 있죠.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660억 달러 적자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네. 660억 달러인데 우리가 그만큼 흑자를 보고 네, 흑자고. 근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1,315억 달러예요. 그럼 나눠 보세요. 정확히 50%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다 똑같아요. 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만큼 예. 전체 네, 내겠다. 수입액 중에서 예, 그러니까 적자 폭만큼 내겠다. 요거를 이제 단순 계산한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관세 부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지금 이상한 계산식을 가져와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는 없겠죠. 알면서도 했다는 건 무조건 관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이게 최고 높은 관세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통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강경한 입장들은 몇몇 국가들은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망하건 주식시장이 망하건 상관없이 일단은 관세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증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하루에 마이너스 6% 폭락을 했잖아요. 그날 이제 장 끝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폭락할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자기의 관세 정책이라는 네, 걸 네. 다시 한번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억울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예상했고 의지. 예. 감안하고 추진한 거다라는 예, 뜻이었겠네요. 그렇게,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월가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걸 또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관세 발표가 있고 나서 다음 날이죠.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한 이후로 이제 주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다 일제히 미국 경기 침체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원래 2.5거든요. 네. 이번 관세로 이게 29%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치가 올라간 거고 향후 1년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닝스타는 관세는 트럼프가 자초한 경제 재앙이다. 내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또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웰스파고에서는 탈세계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관세 정책을 보면 확실히 자유무역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려고 한다.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 중국, 유럽 3국으로 이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더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플러스 0.6%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UBS 같은 경우는 역성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연속 역성장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오를 거다. 이런 좀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통사항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악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올 것 같고 물가 오르면 근데 연준에서 금리 내리기가 되게 좀 어렵거든요. 네. 물가 때문에. 근데 경기는 안 좋아지면 부양은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부양이 아니라 지금 지출을 줄이고 있고 연준도 쓸 카드가 좀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거를 누가 떠안냐면요. 소비자가 떠안아야 돼요. 기업들은 이거 피해 안 보려면 가격 올려야 되잖아요. 올린 가격에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 당연히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예상보다 높았던 이 관세가 결국 미국 경제를 좀 침체시킬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급격하게 대두됐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럴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인내하자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미국이 너무나 그동안 이 위중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지금 이제 수술을 끝냈대요. 막 끝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는 예, 과정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성장통이다, 일이다. 그런 예. 느낌. 근데 그거에 동의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개념치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호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걸까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지금은 정말 높은데 이게 낮아질 수 있다라면은 좀 시장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있죠. 이 관세 발표 후에 뭐라고 했냐면 협상 통해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25가 붙었잖아요. 이게 최대치래요. 이 이상은 안 올라간다. 협상 통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 이거를 협상을 하기 위해선 선물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고 와야 돼요. 보따리. 그게 뭐가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지만 세계 각국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안 좋은데,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들의 대미 투자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투자하지 마라. 미국과는 이렇게 잘 지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중단시켜 버렸고, 이러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유럽의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일단 이제 깊은 유감을 좀 표명을 했고요. 이번 조치가 초래할 막대한 결과를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좀 보복하겠다라는 약간 입장을 좀 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4월 13일부터 총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단 예고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경에 보복 관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도 역시 이번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 한마디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럽과 지금 일단 중국은 뭐 협상보다는 좀 맞서겠다는 입장을 먼저 취했거든요. 근데 협상을 한다고 하면 좀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빠질 텐데, 일단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입장 표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유럽과 중국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협상보다는 대결을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불확실해졌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하거든요, 진짜. 예. 누구도 좋을 수가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성 게임이에요. 이게 제로성 게임도 아니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냥 마이너스성 게임.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상을 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선 보는데, 현재까지는 서로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이제 이 관세가 뭐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왔다라고 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걸 반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애플은 아이폰 생산이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도 그렇고 뭐 다른 미국 기업들도 충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미국 내에서만 생산해서 미국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플만 해도 공장이 미국에 전혀 없잖아요. 중국, 인도, 베트남에 있거든요, 공장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1기 때는 애플에 대해서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때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애플은 좀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관세를 안 냈는데, 트럼프의 항상 정책이 중국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공략하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이제 공장을 약간 몇 개 옮겨놨어요. 네. 근데 이번 정책은 뭐죠? 중국만이 아니라 모두예요. 그냥 전 세계 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을 바꿔도 아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애플 입장에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번 관세 정책은 사실 누구도 승자가 아닌 게, 결국 미국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에 수출되는 거의 모든 IT 제품에 25에서 54%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될 텐데, 가장 타격이 큰 기업으로 애플, 또 델 컴퓨터, HP, 로지텍, 다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애플 연간 영업이익의 26%가 이제 관세 부담이 될 수도 있대요. 이게 26%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영업이익에.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 기사가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 내 아이폰 가격이 제일 비싼 게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최고 사양 모델이 2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근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이 관세율을 다 적용해 봤더니 334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 더. 예. 물론 뭐 이거를 아예 100만 원 더 주고도 살 분들은 있겠죠, 미국에도. 예, 뭐 나는 괜찮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비싸지면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 모든 미국 제품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소비 피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번에 어쨌든 기업들도 너무나 힘든 게 트럼프 일기 때 중국 관세 부과하니까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빼놨잖아요.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기껏 옮겨놨더니 다른 데 다 타격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이 요즘 뭐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제일 핵심은요. 거봐, 미국에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국에 지으면 관세 안 내도 되잖아. 네. 이거예요. 이게 목표인데,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내가 CEO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인데 지금 공장 지으면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미국에. 그럼 그거 믿고 또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네요. 거기 인건비 비싸죠. 거기 뭐 숙련된 노동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모두가 다 해피한 게 아니라 CEO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정책을 밀고 나가면 뭐 이건 뭐 무조건 따라야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요. 다시 또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험을 선택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책이 원하는 건 분명히 알려져 있지만 기업들이 과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자는 없어요. 진짜 아까 말씀 마이너스성 게임인데 이 게임을 지금 트럼프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결국 미국의 큰 기업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보는 네, 네.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예. 본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 신규 지출 계획 보류 이런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 이건 반도체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도 되게 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이거 한 2주 전부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지출 줄일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빠졌는데 하필 또 관세 발표한 다음 날 이 보도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 일리노이,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부지를 이제 형성을 해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류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규 데이터 센터 지출을 안 하면 AI 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의심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좀 이러면 거품이고 거기다 관세까지 이게 붙게 되면 기업들 이익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거 당연히 반도체한테도 엄청난 좀 악재가 되겠구나 해서 그 당일날 엔비디아가 7% 빠졌고 마이크론은 무려 16%가 폭락을 한 거예요. 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근데 한번 이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가 몇 주 전부터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다른 회사들에서는 지출 줄인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 좀 약간 분위기 무겁지만 좀 이제 가볍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요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지브리풍을. 네. 그러니까 챗GPT, 그게 뭐죠? 챗GPT가 좀 지브리풍으로 되게 막 저도 오늘 바꿔요. 해봤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AI 안 쓰던 분들도 이거 뭐지 해서 맞아요. 궁금해 써보는 쓰거든요. 거잖아요. 이게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사진 예, 되게 또,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고 되게 또 잘 그려주니까. 고쳐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AI 안 쓰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뭔가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GPU가 녹아내리고 있대요. 너무 많이 이걸 하니까 좀 죽겠다 지금. 우리 24시간 내내 일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투자를 줄인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우리가 AI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너무 성급하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계속 이 노이즈가 나오는 게 이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고객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거기 오라클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이 고객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재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장이 안 좋을 땐 뭐든지 더 안 좋겠다 해석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좀 문제일 가능성도 높고 근데 시장 자체가 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 받고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봤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도 요즘 좋지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한테 일정 기간 더 머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제발 빨리 좀 복귀해라. 왜 그거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욕만 먹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후에는 이제 일정 기간 후에는 본업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근데 얼마 안 남은 거는 같아요. 왜냐면요. 날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이라 미국 법에 의하면 1년에 130일 동안만 일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냐면 6월 초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두 달? 두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 달 정도 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이게 끝나요. 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럼 그때는 복귀를 할 거예요. 그리고 6월은 이제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날이기도 해요. 6월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5월 중에 복귀하는 게 좋죠. 네.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6월 초지만 5월 중순부터는 복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이 일론 머스크의 복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또 분위기는 바뀌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번에 관세 피해 물론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관세 피해가 적은 게 다른 자동차 회사랑 다르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미국에서 다 만들거든요. 일부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건 가져와야 되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타격이 더 큰데 이 테슬라는 그런 피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이제 복귀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도 좀 어느 정도 회복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남진 않았다. 저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그리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미디어, 인터넷 대표주 이런 것들이 보이고 건설도 그렇고요.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서 좋은 흐름이 좀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이번 주는 확실히 그 관세 피해가 좀 없는 업종들이 그렇네요. 좀 강했던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 국내 건설주는 주택주는 관세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착공이 늘어날 거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착공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착공이 늘 수 있어서 건설주는 계속 좀 한번 바라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도 이제 플랫폼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했는데 조금은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업종인데 엔터 업종도 한알령 기대도 있고 앨범이나 아시겠지만 음원은 무관세거든요. 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세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과 완전히 무관하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터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인터넷, 엔터 이렇게 세 개 업종은 좀 다음 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인터넷 그리고 엔터 3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의 김소혜 연구원님이 트럼프가 꺼낼 플랫폼이라는 카드인데 아까 제가 이제 인터넷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갑자기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올라가거든요. 네카오요? 네, 근데 주가 그러니까 이게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오히려 인터넷 관련주가 올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빌미로 해가지고 각국이 지금 전 세계 각국이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근데 지금 뭐 구글도 있고 미국의 수많은 플랫폼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규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규제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플랫폼법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21년도 상반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무너지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카카오가 계열사 한 150개
정도 해가지고 막 확장했잖아요. 네. 굉장히 골목 상권 뭐 침해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돼서 플랫폼법을 이제 만들어서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자꾸 이제 정부가 규제하면 성장을 못 해요. 그 후로 이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버렸는데,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완화해 달라는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트럼프랑 이 한국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관세율을 낮춰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플랫폼 규제 좀 완화해라, 이런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랫폼 규제가 완화되면 이건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한테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풀어주니까. 그리고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플랫폼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 규제 풀어준다고 네이버, 카카오 쓰던 분들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고 그러진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월 달에 금융당국이 네이버가 추진해온 그 주식 매매 간편 연결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이버 이제 종목 토론방 많이들 보시잖아요. 거기서 직접 이제 누르면 주식 매매로 연결이 돼요. 그 서비스를 원래 허가를 안 해줬어요. 2년 동안. 근데 올해 2월에 이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스탠스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규제 완화 신호탄이 이제 올려진 거 아닌가. 여기에 트럼프까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아마 규제는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기가 왔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메카오가 올랐다라는 거를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그 안에 숨겨진 기회들을 찾아볼 수 있는 희망도 있으니까요. 너무 쉽게 뭐 좌절하시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그래서 또 연블리의 비밀노트가 있습니다. 저희 내일도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좀 긍정적인 전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랑 협상을 관세율 인하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카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산 제품 더 많이 사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대기업들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입을 많이 하면 돼요, 미국 걸.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거 수입할 때 가장 좋은 게 입니다.